1992년 3월 보스니아가 연방 탈퇴 선언을 하게 되자 이제 연방군, 즉 세르비아군의 공격이 시작되게 되는데 당시 유고 연방의 주축이었던 세르비아는 보스니아만큼은 또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그 세르비아가 슬로베니아는 열흘 만에 포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크로아티아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 기억하십니까? 아,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 내에는요 인구로 보자 그러면은 약 43.5%가 보스니아인 무슬림계고 그 다음은 정교도 세르비아인이 31.2%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약 17%가 크로아티아인 카톨릭계라고 칠 수가 있죠. 당연히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세르비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가 연방 탈퇴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1992년 2월 보스니아는 연방 독립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겠다라는 찬성표가 무려 99%가 나옵니다. 아니 근데 민족도 섞여 있다면서요? 자, 여기서 정식 문제 들어갑니다. 오케이. 유고슬라비아 연방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에서 99%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찬반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다 찬성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 아닐까요? 이거 오답. 자, 이건 마지막으로 완전 한번 혹시 이거 정답. 네. 그 세르비아인들은 투표를 안 했나요? 배제됐나요? 정답.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공부해왔네, 그치? 너무 많이 알아. 세르비아계는 투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보스니아인, 카톨릭을 믿고 있는 크로아티아인만의 투표 결과로 92년 3월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럼 반발이 심했겠는데 세르비아에게는? 당연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군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유고 내전인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끝이 없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도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스르프스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 이곳에서 역시 그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의 가족, 민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타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자치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만들어서 연방군과 힘을 합쳐서 보스니아를 공격해 들어갔던 것이죠. 첫 번째 공격으로 92년 4월 5일 13,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보스니아의 가장 큰 도시 어디죠? 사라예보? 사라예보. 맞습니다. 사라예보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나와 있는 지역이 세르비아가 포위하고 있는 지역이고 사라예보 도시를 둘러싼 산악지대를 세르비아가 주축이 된 유고 연방군이 포위하고 사방이 막힌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갇혀 있었던 사라예보 시민들을 향해서 유고 연방군이 무차별 공습을 퍼붓게 됩니다. 시민들한테요? 네,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스나이퍼나 이런 공격을 피해서 막 달리는 거죠. 총이 안 맞으려고. 그냥 일반인들한테 쏘는 거라고요? 예, 저 유엔군 전차를 의지해서 도망을 치고. 버스나 트램에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 왜 쏘지? 진짜 얼마 안 된 일인데. 애기까지. 나 정말.
자,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평범한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사격을 했다는 게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완전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당한 게 맞습니다. 마음. 결국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이 자기가 스스로 무장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총을 든 그 사라예보의 여성이라는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대충 민간인이라는 예. 걸 알 수가 있죠. 예. 당시도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공격에 맞서서 실은 그 자신의 이웃 장례식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아니, 교수님 이제 우리 전쟁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제 기억 속에는 다 흑백 영상들로만 기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컬러로 된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니까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믿겨지지가 그게 않습니다. 형 초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야. 나 초등학교 때. 예. 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정말이야? 조작된 네. 거야? 라고 현실감을 잃기 마련인데 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네. 지금도 뭐 유럽의 한 나라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네. 현실의 모습이죠. 당시 사라예보 포위전은 무려 1425일이나 지속됩니다. 와. 1년이 365일이니까 몇 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 당시 사망한 시민만 1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길게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그러면은 식수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 굶어 죽거나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예보 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하나 좀 맞추고 싶다. 1425일 동안 계속된 사라예보 포위전에서 시민들은 부족한 물자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 근데 제가 정답 아는 것이 뭔가. 완벽하게 알면은 저희한테 기회를 좀 한번 주세요. 말씀하셔도 아. 90%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 오케이. 네. 그 사라예보 터널 만들었어요. 사라예보 터널 응. 정답.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대박. 정확히 아시면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터널을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라예보 포위 사진 보이시죠? 그 사진에 있는 그 공항만 포위를 안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항과 가까운 한 집에 가정집이죠. 터널을 만들어서 공항으로서부터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를 팠어 그때? 터널 안에서 이렇게 철로를 만들어서 물자를 쉽게 수송하게 만들었는데 일명 구원의 터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그럼 이동하고. 사라예보 갈 때 이곳 방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약간 관광지처럼 보존이 돼 있나요? 네, 네. 실제 저도 그 사라예보 가서 여기 현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 그 가정집이 나중에 들켜요. 그래서 세르비아 군인들한테 온 총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죽습니다. 그 가정집 주인들이 죽는데 전부 다 총탄 자국입니다. 가서 보면 그 집이.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때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나요? 국제사회도 세르비아가 주축이 된 연방군 공격에 긴밀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전이 이제 본격화되자 미국과 유럽 공동체, 당시 이시죠. 오늘날은 유럽연합이죠. 보스니아의 독립을 이제 인정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는데 이렇게 국제사회 지원이 가속화되자 연방군도 마음이 급하겠죠. 보스니아 남부와 서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 이 사람은 보스니아 내에 있는 세르비아 민병대들을 자극해서 세르비아인들이 살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세르비아인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까요? 쫓아내고 청소를 해요. 예, 인종 총서가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세르비아 민병대는요, 나치가 처음 유대인을 차별해서 몰아낸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을 써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방법을 써서 해직을 시키고 길거리에서 괴롭히거나 집단 폭행을 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이 갖고 있었던 사무실을 한밤중에 폭파하거나 뭐 집을 공격해서 탈취를 하기도 했었죠. 디나 씨도 당시 보스니아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서비아 이웃들은 서비아 아닌 사람 집에 가고 총 들고 가고 그냥 이 집이 이제 내 집이야. 다 죽이고. 죽이고 아니면 그냥 나가. 쫓아내고. 네. 근데 우리 가족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우리 엄마는 서비아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우리 엄마의 친구는 우리 가족을 위해 거짓말했어요. 네. 도와준 우리 사람이 집은 있었구나. 본인 집이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시 보스니아로 갔을 때 우리 집 아직 있었어요. 야, 근데 진짜 좀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생생한 것 같은데 이게 90년대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된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인종 총소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한꺼번에 그리고 빠르게 인종 총소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실제 인종 총소라는 이름으로 집단 학살이 매일같이 보스니아 전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 도보이라는 지역에서는 약 11번 이상의 집단 학살이 진행됐었고 포차 남쪽 지역에 이 지역에서는 약 2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는데 2,70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 20세기 최악의 장소, 최악의 인종 총소가 이루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스레브레니짜라고 보이시죠? 네. 네, 스레브레니짜 바로 이곳입니다. 세르비안들이 장악한 스르프스카 공화국 내의 산악마을이죠. 스레브레니짜라는 어떤 자그마한 도시인데 이 지역의 주된 민족은 보스니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이었습니다. 근데 근처가 좀 세르비아랑 가깝죠. 바로 붙어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가 어떻게든지 장악하고자 했었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만여 명의 그 주민들을 가두고 집단 학살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본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유해 영상 있었죠. 유해 발굴 영상. 그 장면이 바로 그 스레브레니짜 학살 장소의 그 매장터입니다. 이들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진 재판 기록문 일부를 가져왔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95년 7월 13일 크라비카 창고. 1000명이 넘는 보스니아 남자들은 기관총, 수류탄, 그리고 다른 무기들에 의해 창고 안에서 죽었다. (1995년 7월 14일) 페트로바츠 근처 댐. 이 지역 학교 출신의 보스니아계 무슬림 남성 1000명 이상을 댐 밑에서 죽이고 다음 날 아침 굴착기와 중장비를 동원해 희생자들을 묻었다. 세르비아 민병대는 불도저로 밀어서 시신까지 이제 심각하게 훼손을 이제 시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마치 전리품처럼 시신을 망가뜨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보기 너무 힘들어요. 보시면 못 아시겠지만 보겠어요. 좀 참혹한 광경이죠. 못 보겠다. 아니, 교수님 이런 일을 대체 누가 벌린 거예요? 이런 인종청소를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크게 두 명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들이 만든 스르프스카 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라도반 카라지치. 그리고 이곳의 사령관이었던 라트코 물라디치라는 인물입니다. 그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밀로세비치랑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들은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 지원을 받았던 인물들인데 밀로세비치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보스니아 전쟁을 주도하고 정식 군대가 아니지만 민병대를 활용해서 다른 민족을 향한 인종 청소를 본격적으로 감행했던 전범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최악의 인종 청소가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해결을 위해서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 나토라고 할 수 있죠. 나토. 사실 나토는 그냥 보스니아 내전 초창기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해상, 공중 감시가 주 임무고 직접적인 개입은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사건, 바로 앞서서 설명드린 그 스레브리니짜 인종 청소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주축이 된 나토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협의를 이끌었을까? 이런 내전을 종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보스니아를 공격하는 그 세르비아를 전방위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함께 나토군을 투입시켜서 보스니아 내의 연방군, 세르비아 민병대를 공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세르비아 군대가 좀씩 보스니아에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 보통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그건 아니지. 그 미사일 정도 쏘죠. 너무 심한 서로 거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토론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협상. 협상. 예. 협상을 하게 되는 핵을 거죠. 쏘나요 벌써?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원래 미국이 마지막 핵 선적이 전에 있었으니까. 미국의 오하이오주 데이턴 미 공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부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평화안을 구성을 하게 되고 협상안을 결국 도출하게 되는데, 그 협상안 도출의 결과 어떻게 지도가 형성되게 됐는지 한번 와, 이거 궁금하다.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보스니아 내전 전의 민족 분포도의 모습이고요. 저쪽에 있는 모습은 바로 보스니아 내전 이후의 민족 분포도의 모습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공화국 안에 두 개의 체제, 하나는 세르비아인이 차지하는 스르프스카 공화국. 스르프스카라는 뜻 자체가 현지어로 세르비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이죠.
보시면은 49%의 영토가 세르비아에게 주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카톨릭계가 장악하게 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약 51%의 영토를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희한하네. 네. 복잡하다. 그래서 복잡하다. 보스니아라는 나라 안에 1국가 2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 2개의 나라가 네. 또 있는 것이죠. 딜나 씨, 그러면 그 이후에 보스니아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뭐 대통령은 3명 있어요. 그 크로아시아인, 서비아인, 보스니아인 다 대통령 있어요. 다 보스니아의 대통령이에요. 민족 대표로 한 명씩 맞아요, 하는구나. 맞아요. 지금도 저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거네요. 진행형이죠. 지금도. 예. 보스니아의 독립선언. 이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바꿔놨죠. 유고 연방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신유고 연방이 세워지게 됩니다. 전부 다 독립을 해서 나가고 세르비아 안에 보이보디나와 코소보 그리고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서로 연합한 신유고 연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 민족 간의 갈등, 그 갈등을 일으킨 전범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됐지? 처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습니다. 그들은 전쟁 이후에 UN 국제재판소에 서로를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후는 이 재판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되게 되는데, 최후 진술이 되게 또 주목을 받습니다. 그 최후 진술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number IT 9937I. The prosecutor versus Slobodan Milosevic. You do have the right, of course, to defend yourself. You also have a right to counsel. I consider this tribunal false tribunal and indictments false indictments. It is illegal being not appointed by UN General Assembly, so I have no need to appoint counsel to illegal organ. The chamber sentences Mr. Ratko Mladic to life imprisonment. Mladic Mr. Mladic, if you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내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한 것뿐입니다. 제가 다른 강대국들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포클랜드를 침략했습니까? 아니면 소말리아나 걸프전에 뛰어들었습니까? 저는 단지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저렇게 뻔뻔하다고? 아, 의사로 위장을 했어. 와.
Stop, please. Please sit down. 뭐야? 자살했어요? 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너무 뻔뻔해요. 뻔뻔하죠. 예. 더욱더 불행한 건요.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역사로 인해서 인종 청소를 자행했던 인물들이 각 민족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영웅이다라고 추대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프랑코는 도심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왜 이런 한적한 시골 마을을 공격을 한 거예요? 프랑코 장군이 과연 왜 이렇게 조그만 시골 마을을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지도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기가 고립돼 있네. 네. 굳이 저거 왜 먹어? 그렇죠. 굳이 여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에 속한 마을로 1936년 선거 때부터 내전 당시까지 줄곧 공화 지정을 지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프랑코 입장에서는 이곳이 어때 보였을까요? 그냥 분풀이네. 눈에 가시네요. 네,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그는 이곳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고 히틀러의 나치 공군 최정예 군대인 콘도르 군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을 점령하는데 왜 히틀러의 최정예 군단이 나선 것일까요? 그냥 본보기예요. 본보기 아니에요, 본보기? 약간 화풀이. 저 마드리드 못 먹어가지고. 아니면 이것도 신묵인가요? 규현 씨 잘 보셨습니다. 신무기 또 실험. 그건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나치 공군의 전략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르니카에서 실행한 작전은 바로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대규모의 폭격으로 불이 융단을 깔듯이 한 지역을 완전히 폭탄으로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전략을 활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게르니카에서 직접 이것을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아마 그는 융단 폭격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마을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폭격당한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 너무 잔인하죠? 진짜 막 생체 실험 같이.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을 공격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눈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럼 히틀러의 융단 폭격 실험에 어떤 전투기가 투입되는지 사진을 보실까요? 이야. 좀 날렵해 보이는데. 되게 빨라 보이는데? 이건 1936년에 400km의 속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최신형 전투기 하인켈 111입니다. 하인켈은 압도적인 기동성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공군의 주력 폭격기로 활동하는데 이 전투기가 처음 데뷔한 곳이 바로 스페인 게르니카였던 거죠. 다니엘 씨, 저 히틀러의 융단 폭격 작전에 투입된 또 다른 신무기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당시 이제 최신형 전투기인데 메서슈미트라는 전투기예요. 근데 최신형이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었대요. 이제 일단 투입시켜서 전투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개량해서 이제 실제로 그 부족한 점을 없애서 이제 2차 대전 때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했죠. 네. 또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인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 그럼 히틀러 나치 공군이 직접 이 전투기를 끌고 게르니카를 공격한 거예요? 맞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1937년 4월 26일 월요일 수십 대의 전투기가 스페인 북부의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게르니카를 출발했는데 이때 실린 폭탄의 무게가 무려 30여 톤이었습니다. 아니,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그쵸. 이 조그만 작은 마을에 이 정도 규모의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학살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게르니카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저 무슨 폭격을 당한 잘못이었어요? 거네요. 그쵸. 네.
콘도르 군단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게르니카의 상공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30분경. 하필 이날은 게르니카의 장날이었고요.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소와 양을 이끌고 시내를 찾아왔겠죠. 하필이면 장날이었어요. 근데 왠지 일부러 그날 골랐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게다가 주변 지역에서 찾아온 피난민들까지 몰리면서 게르니카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북적이고 있었죠. 게르니카 상공에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전투기인 하인켈 111이었는데 하인켈은 중심가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야, 저거 뭐야? 저렇게 줄줄이 비엔나처럼 쏟아버리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간혹 발생하는 공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공호에 잠시 숨어 있다가 나와서 부상자들을 옮겼죠. 그런데 15분 뒤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대형을 갖춘 비행대대가 온갖 크기의 폭탄을 무차별로 투하한 거죠.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마을 주변의 들판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전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가죠. 아니 왜 민간인을 왜?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전투기의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한 생존자의 증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투기가 쏘는 기관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투기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긴 줄로, 때로는 밀집된 대형을 유지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분노가 차오르네요. 그리고 이때 떨어진 폭탄 중 하나가 소위탄인데요. 와. 소위탄 들어보셨나요? 예. 소위탄은 2,500도나 되는 고온이 화재를 일으켜서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의 뼈를 녹일 정도로 강력해서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리는 무기. 게르니카는 이런 고성능 폭탄들로 완전히 파괴되어 불길에 휩싸이게 되죠. 이 폭격으로 죽은 사람은 무려 1,600여 명, 부상자는 900여 명에 달합니다. 프랑코로부터 시작된 콘도르 군단의 융단 폭격은 전투기 공격으로 민간인을 대학살하며 승리를 거둔 역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폭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 게르니카 이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진짜 지옥 그 자체였어요. 폭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야, 와. 아 진짜 다 시체야 바닥에. 못 보겠어요. 저런 사진이 너무 잔인해요. 그 돌에 깔아 죽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정말 막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뭐 자기 친구들이 살아남았을까 봐 그 돌을 맨손으로 파헤치면서 그렇게 찾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약간 그때 생존자들이 그날이 지구의 마지막 날 같았다고 정말 끔찍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콘도르 그 군단의 사령관 이제 그 리히트호프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을 남겨냐면은 게르니카 폭탄 구멍이 너무 멋지고 훌륭하다, 완벽한 성공이다라고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지만 정말 인간이면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게르니카 폭격 이후에도 반란 진영은 북부 지방에 혹독한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프랑코는 바스크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게르니카 폭격은 스페인 국민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도 상상 이상의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와 폭탄만 있으면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한편에선 대학살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